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현대적인 와인이라고 하면 어떤 와인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제가 근대과학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는 와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프랑스적인 와인이라고 느끼는 와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와인이 왜 가장 현대적이며 프랑스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샴페인입니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이름의 철자는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인 샴페인과 동일합니다. 영어로는 샴페인이라고 발음하지만 프랑스어로는 샹파뉴라고 부르죠. 헷갈릴 수도 있으니 앞으로 지역명은 샹파뉴, 와인명은 샴페인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갈 텐데요. 샴페인은 모든 스파클링 와인을 통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의 일종으로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샴페인 방식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샹파뉴 외에 다른 나라나 프랑스 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으로 불리지 않죠. 예를 들어 프랑스 내의 다른 지역에서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망이라고 부르고요. 스페인에서는 까바, 이탈리아에서는 프란치아코르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탈리아의 프로세코는 샴페인과 생산 방식이 아예 다른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이 모든 기포가 있는 와인을 총칭하는 명칭은 샴페인이 아닌 스파클링 와인이며 샴페인은 그중 하나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전통적으로 샹파뉴 지역의 와인에서는 탄산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었어요. 샹파뉴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와인 생산지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속하는 곳인데요. 이 지역은 가을 수확이 끝난 후 곧바로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조금은 서늘한 기후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을에 수확한 포도로 발효를 시작하면 효모가 포도 당분을 소모하며 발효를 끝마쳐야 되지만 샹파뉴 지역은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서 효모가 활동을 멈추는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했던 거죠. 효모는 적정 온도에서만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발효가 도중에 멈추고 미처 발효가 다 되지 못한 효모가 와인 안에 남게 됩니다. 옛날에는 효모를 완전히 거를 기술도 없었고 또 발효가 다 끝난 건지 아니면 효모가 일시적인 휴면 상태에 들어간 건지 확인하기 어려웠겠죠. 겨울 동안 발효가 멈춘 와인은 나무통에 보관이 되었는데요. 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남아있던 효모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 발효, 즉 2차 발효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효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와인에서 다시 기포가 생기고 나무통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나아가서 와인을 병에 담아서 유통이라도 하려고 하면 물론 당시 유리병이 얇기도 했고요. 탄산의 압력을 견디질 못하니까 병이 3병 중에 1병꼴로 터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샹파뉴 지역의 와인 생산자들은 이 기포 현상을 악마의 장난이라고 부르며 당시 정확한 발효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마의 와인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샹파뉴 지역 와인 생산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기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흔히 우리가 샴페인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인물 동페리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페리뇽은 17세기에 실존했던 인물로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 위치한 베네딕토의 오빌레 수도원의 수도사이자 포도밭과 와인 양조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샹파뉴 와인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로 예를 들어 포도나무 가지치기 기법이라든지 포도 생산량 제한, 수확 시기 조절 등에 대해 연구했고요. 또 현재까지도 샴페인을 대표하는 블렌딩 기법이라든지 또 맑은 포도즙을 얻기 위한 압차법 등을 개발하면서 샹파뉴 지역 와인 품질 향상에 헌신을 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만 재미있는 점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동페리뇽은 스파클링 와인인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요. 당시 모든 샹파뉴 와인 생산자들의 골칫거리였던 악마의 와인이라고 불리는 이 2차 발효, 이 스파클링 와인 스타일을 억제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인데요. 즉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전통적인 일반 스틸 와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동페리뇽은 샹파뉴 지역 와인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스파클링 와인 스타일인 샴페인의 창시자 혹은 샴페인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페리뇽은 왜 샴페인 와인의 창시자라고 알려지게 된 걸까요? 19세기에 메르시에 샴페인 하우스를 설립한 마케팅의 귀재였던 외젠 메르시에라는 인물이 동페리뇽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수도사가 샴페인의 상징이 된 것인데요. 이후 모에샹동이 메르시에를 인수하면서 프리미엄 라인 샴페인에 동페리뇽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를 샴페인의 창시자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모에샹동 샴페인 하우스 앞에는 동페리뇽 수도사의 동상이 상징처럼 세워져 있죠. 사실 악마의 와인이라고 불리던 샴페인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가장 귀족적인 와인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두꺼운 유리병의 발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포가 가득한 샴페인에 대한 소문이 귀족과 왕실에 전해지자 그 독특한 신선함과 재미는 프랑스 왕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루이 15세 때 섭정을 맡았던 오들레앙 공작이 스틸 와인이 아닌 기포가 송송 솟아오르는 샴페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샴페인을 궁정에 적극 소개하며 즐겼고 그 덕분에 새로운 스타일의 샴페인은 프랑스 왕실과 귀족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이 기포가 송송 솟아오르는 와인을 원하게 되면서 기포가 있는 와인을 안정적으로 파리까지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그러나 초기 유리병은 샴페인의 높은 기압을 견디지 못해 자주 터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때마침 석탄 연료의 발전으로 인해 두꺼운 유리병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샴페인병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3병 중 1병꼴로 깨지던 것이 이제는 10병 중 1~2병꼴로 줄어들면서 보관과 유통이 훨씬 안정화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샴페인은 프랑스 왕실과 귀족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고 악마의 와인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련되고 귀족적인 와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석탄 연료의 발전 덕을 그 어떤 와인보다 많이 본 케이스가 바로 샴페인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화가 장 프랑스와 드 트루아의 1735년 작품 굴이 있는 점심 식사를 보면 귀족들이 굴과 샴페인을 함께 즐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와인과 음식 페어링으로 알려져 있는 샴페인과 굴 페어링이 이 시기부터 시작된 듯한데요. 그림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샴페인의 코르크가 펑 하고 터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제가 샴페인이 가장 프랑스적인 와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샴페인이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에게 사랑받던 시기는 바로 18세기로 프랑스의 계몽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프랑스를 자유와 이성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프랑스 계몽주의와 이에 기반한 프랑스 혁명이 국가 정체성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18세기 파리는 볼테르와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로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사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의 솟아오르는 기포는 이러한 프랑스의 계몽주의 정신과 잘 어울린다고 여겨졌는데요. 특히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샴페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죠. 거품에 눌린 와인, 매끈한 병으로부터 마치 천둥이 코르크 마개를 날리듯 위로 치솟아 천장까지 닿으면 우리는 웃지. 이 신선한 와인의 반짝이는 거품, 우리 프랑스인의 멋진 이미지가 아닌가. 이처럼 샴페인은 프랑스 계몽주의의 상징이자 자유롭고 활기찬 프랑스 정신을 담은 와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샴페인의 생산지인 샹파뉴는 오랜 세월 프랑스 왕실이 위치한 파리와 가까워 항상 프랑스 왕실과 귀족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보르도는 약 300년간 잉글랜드에 속해 있었고요. 부르고뉴는 100년 전쟁 시기 프랑스 왕실과 대립하며 영국 편에 서기도 했었고 알자스는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위치해서 양국 간 영토가 수차례 교차되면서 독일식 와인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또한 사부아는 1860년 프랑스 영토로 편입되기 전까지 사르데냐 왕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처럼 다른 주요 와인 산지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외부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지만 샹파뉴는 프랑스 왕실의 영향권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샹파뉴에는 프랑스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랭스 대성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대성당은 역대 25명의 프랑스 왕이 대관식을 치른 장소로 유명합니다. 100년 전쟁 중 잔다르크가 프랑스 왕세자 샤를 7세를 구출해서 굳이 적진 한가운데에 있던 랭스 대성당으로 데려가 대관식을 치르게 한 것도 이곳이 프랑스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이후 샴페인은 단순한 와인을 넘어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샴페인을 애용했으며 샴페인은 그의 승리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와인으로 자리 잡았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벨 에포크 시대에는 샴페인이 프랑스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유럽 왕실과 귀족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상류층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러시아 황실과 영국 귀족 및 상류층 사회에서는 연회 음료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죠. 미국에서는 벨레포크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수출품으로 각광받으면서 프랑스 문화와 세련미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샴페인은 프랑스 왕실의 전통과 정통성을 계승한 동시에 승리와 화려함 그리고 국제적 세련미를 상징하는 독보적인 와인으로 자리 잡았고요. 뿐만 아니라 샹파뉴는 세계대전 중 중요한 전장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후 와인 생산자들과 지역민들의 강한 복구 의지 덕분에 와인 산업을 재건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샹파뉴는 단순히 귀족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을 넘어서 전쟁과 역경을 딛고 프랑스를 지켜낸 강인함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와인 산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샹파뉴 지역은 와인메이커 출신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샴페인 하우스들이 레지스탕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큰 용기와 애국심을 보여주었죠. 로랑베리에, 파이퍼 하이직, 모에샹동, 떼땡저, 폴 로저 등 많은 샴페인 하우스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레지스탕스에 기여하며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샴페인은 프랑스의 자존심과 결부된 와인이며 프랑스 역사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프랑스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샴페인만은 끝까지나마 프랑스를 상징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샴페인이 근대 과학 발전의 덕을 가장 크게 본 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단순히 두꺼운 유리병의 발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샴페인은 병입할 때 병 안에 기압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리 두꺼운 병이라고 해도 약 6기압 정도의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기압 계산이 잘못되면 병이 터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압력이 너무 낮으면 충분한 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를 위해선 2차 발효 시 필요한 당분과 효모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압을 조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샴페인은 19세기 초까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알고 있는 맑은 와인이 아니라요. 효모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뿌연 와인이었어요. 샴페인 양조 과정에서는 병입을 한 후에 2차 발효가 진행되는데요. 발효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효모 찌꺼기를 제거할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탄산이 가득 차 있는 샴페인병을 열어 효모 찌꺼기를 걸러내려고 하면 탄산이 모두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19세기에 한 샴페인 하우스가 탄산 손실 없이 효모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진 베브클리코 샴페인 하우스예요. 혹시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샴페인 하우스를 방문하게 되면 어느 샴페인 하우스든 투어 중에 자주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푸피트르를 사용한 르미아주 기법인데요. 이는 베브클리코 샴페인 하우스에서 19세기에 고안한 전통적인 효모 찌꺼기 제거 방식입니다. 푸피트르라고 불리는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나무 선반에 와인병을 여러 개 꽂아두고요. 병을 매일 조금씩 회전시키며 효모 찌꺼기를 병목 쪽으로 모으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을 르미아주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모 찌꺼기를 병목으로 모으는 데까지 수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병목으로 찌꺼기가 다 모아진 후에는 병목 부분만 살짝 얼린 다음에 와인 마개를 빠르게 열어 효모 찌꺼기만 뻥 하고 제거하면 돼요. 현대에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지는 않고 지로 팔레트라고 하는 자동화 장비가 도입되어 있지만 기본 원리는 르미아주와 같습니다. 이 기법은 당시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었고요. 이 장치 덕분에 맑은 샴페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대 샴페인의 시작을 베브클리코 샴페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즐기는 샴페인은 여러 근대적 발견의 축적을 통해 가능해진 건데요. 여러분도 샴페인이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프랑스다운 와인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 레스토랑이 시작된 시점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이 사실 몇백 년도 채 되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